자,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이제 2025년이죠. 2025년 우리 새로 바뀐 법원행시. 저번 주 토요일에 2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와, 그야말로 진짜 완전 벼락같이 바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헌법은 이제 내년부터는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헌법을 이제 기존에 우리 법행 공부하셨던 분들, 이렇게 제도가 처음 바뀔 때는 그러니까 처음 들어오신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굉장히 유리해서, 오히려 지금 이번에 이제 법원행시 여러분도 뭐 한 1년간을 공부를 생각하고 들어온 거니까, 그죠? 기회비용 다 차치하고,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귀중한 시간을 이제 투자하기로 한 것이라고 마음먹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 할까? 이게 아니라요. 정말 1년을 헛되이 쓰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우리도 좀 타이트하게 이걸 잡아놨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기존의 시험은요, 2차가 끝나면 한 3개월이 있어야 모입니다. 학생들이.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히 법원행시가 약간 초반에는 되게 좀 할랑할랑 했는데, 이제 제도가 바뀌고 다들 지금 모르죠. 어떻게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될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강사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긴장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학원 측에서는 일단 굉장히 좀 5급 시험하고 비슷하게 이제 짜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PCS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PCS 들어오시니까 시험 공부하는 방식도 원래대로 하면 이제 이게 매일 같이 해서 12회로 끝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바로, 그죠? 12회인데 이틀에 한 번. 그래서 화목토로 저는 이제 헌법을 하고, PCS는 월수금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오후에도 또 수업이 있죠. 2차 과목.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우리도 처음 하는 제도인데 일단은 빡세게 들어갑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뭐 1차도 그렇지만 2차는 뭐 더더욱 감을 못 잡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상당히 여러분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보니까 토요일까지 수업이 있어. 그죠? 토요일까지 수업이 있으면 요새 같은 지금 주 4일째가 지금 들어오는 마당에 주 5일도 아니고 지금 저도 상당히 그래서 어색합니다. 주 6일이 실제로 이제 저는 3일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간에 안 하던 토요일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약간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그죠? 그래서 제도가 처음 바뀌었을 때는 이때가 기회입니다. 특히 1년차, 2년차 내 승부를 못 보면 이제 고인물이 되거나 기존의 고인물들한테 먹힙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로 들어왔을 때 그야말로 원래 수석은 재수생한테서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그죠? 수석은 재수생한테 잘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아주 그냥 새로운 기분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머리도 제일 창의적입니다. 그래서 뭐 모를 때, 시험은 하여간 뭐 모를 때 붙어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뭐 알면 붙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는 김양 교수님 교재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새 책이 나왔는데, 원래는 이게 18회 강의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이게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빡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린 60점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보통 합격자, 이제 5급 시험을 예를 들게요. 5급 시험도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과 피셋 방식이 똑같죠? 근데 5급 시험도 피셋이 있고 헌법이 있는데, 헌법의 점수가 합격생들은요, 놀랍게도 합격자 평균이 몇 점일 것 같아요? 그렇죠. 합격이니까 당연히 60점 넘어야겠죠. 합격자 평균은 90입니다. 저도 놀랐어요. 저도. 그래도 어쩌다 하네 이런 거 아닙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매년 합격자 평균이 90이에요. 그럼 얘들 바보 아니야? 왜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지? 그게 웃기는 게 뭐냐면요. 헌법을 60점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60점을 공부를 하면 60점이 합격을 못 합니다. 똑같아요. 그죠? 토익을 700을 넘다 생각하면 700만 목표로 하는 사람은요, 700을 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도 예전에 했지만,
차라리 800을 점수를 목표로 해버리면 바로 넘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심리가 그래서 되게 무서운 건데. 그래서 60점 커트를 생각하면 못 넘어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 70점, 80점 목표로 하면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더 많이 맞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90점을 맞는 거예요. 80점, 90점을 목표로 하면 80점, 70점, 80점을 목표로 하면 90이 나와버립니다. 이게 절대평가의 웃기는 현상이에요. 근데 절대평가인데 난 에이 됐어. 나는 뭐 60점. 자기가 신이야? 그죠?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쉽게 나오면 좋지만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웃긴단 말이에요. 어렵게 나오면은 절대평가는 60점 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60점을 목표로 하면. 그럼 이 학생은 안타깝지만 1년을 쉬어야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을 쉬어야 돼. 1년을. 그 얼마나 아깝습니까? 1년이. 그죠? 1년 공부 비용만 해도 최소 3천인데 거기다가 만약에 뭐 어디 밖에 나와서 공부한다. 그러면 숙식비까지 하면 최하 4, 5천이 날아갑니다. 그 안 그럴 것 같죠? 요새 원룸이 내는 것도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남들 다 취직하고 이럴 때 나는 앉아서 공부하고 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 또 하라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60점을 목표로 한다. 저도 60점 목표로 하면 별로 강의할 게 없어. 살랑살랑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다 떨어져. 저는 직이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70에서 80 정도로 목표를 할 겁니다. 근데 내가 어느 정도지? 이거는 일단 1회독을 해야만 내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니까. 그래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문제집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이버 있죠. 그러니까 행시 파트 들어가면 사이버 시험 뭐 있습니다. 그래서 치면은 거기에 이제 5급 시험 그 절대평가가 모여 있어요. 우리 법행은 기출 문제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법행 기출은 문제가 법행이 헌법에서 지금 현재 있는 헌법 중에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평가는 안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뭐 법행에서는 그동안 어렵게 헌법을 냈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낸다고 해서 과연 몇 점으로,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냐면 점수는 60인데 더럽게 어렵게 냈어. 그렇게 해서 60점 넘는 거랑, 그죠? 아주 쉽게 내서 60점 넘는 거랑 다르죠. 그게 어렵게 나오면 꼼짝 없는 거예요. 어렵게 나오는데 나 60 안 돼. 그럼 나는 객관적으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되게 어려워. 5급 시험 가면은 막 100점 맞을 낸 실력인데 법행 절대평가 왔더니 나는 58점 막 이래. 그러면은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1회 시험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바뀐 후 1회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기준을 삼고자 한다면 일단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5급 시험 그 사이버 거기 들어가서 헌법 공부 한 절반 정도 되셨다 이러면은 들어가서 절대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구나라고, 그러니까 배운 데까지만 그렇게 하시면 대충 내가 어느 정도라는 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12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루에 우리가 여기 페이지상으로 나갈 게 한 60페이지를 나가야 돼요. 너무 많죠. 60페이지 실제로 많이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헌법재판소가 맨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몇 페이지는 한 760이니까 9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은 절대평가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5급 시험을 제가 이제 강의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5급 시험에서는 절대 헌법재판소 문제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라고 해서 판례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만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헌법은요. 조문, 그 다음에 부속법률, 그 다음에 판례. 그래서 원래는 이제 상대평가 시험에서는 판례가 거의 90%입니다. 90%가 뭐야? 거의 한 95%가 판례입니다. 나머지는 뭐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최신 판례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평가는 이렇게 내면은 절대평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절대평가 시험에서는 90%가 아니고 보통은 이제 조문이 이제 좀 늘어날 거예요. 조문이 한 20% 정도. 참고로 5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올해죠? 24년. 올해 조문 비중이 약 45%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조문이 나오면 사실 문제가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부속법률이 한 5%에서 10%. 그죠? 어쨌든 판례는 보통 한 60%에서 70% 정도는 판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조문의 비중이 더 올라가면 판례 비중이 줄고. 그래서 조문하고 판례가 서로 반비례 관계예요.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강사들이나 교수님들은
판례 비중이 올라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여간 공부할 게 많아지고, 판례 비중이 낮아진다 그러면은 공부할 게 조금 적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죠? 몇 퍼센트 내겠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불확실성 속에서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쪽은 진도로 봤을 때 12회 분량에서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한다는 각오하에 가면은 하루에 60페이지씩 나가야 되고, 못한다고 안 한다 생각하면 50페이지, 그러면 좀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5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헌법 강의할 때 제가 헌재팔지적으로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안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중간 정도에서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우리 앞부분입니다. 헌법 총론이죠. 그죠? 헌법 총론인데, 헌법 총론은 절대평가 시험에서는 그래도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헌법이 크게 우리가 일단 그 참 목차 한번 잠깐 볼까요? 헌법의 목차를 보시면, 자, 헌법, 그러니까 편 단위로 볼게요. 그래서 헌법 총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권이 엄청 많아요. 기본권이 이제 앞으로도 우리는 기본권 위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통치구조. 예, 그래서 이렇게 크게 3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편으로. 그래서 원래는 통치구조 파트가 옛날에는 기본권 파트랑 5대5였는데 점점 이 기본권 파트 비중이 높아져서 기본권 파트가 요새는 거의 한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통치구조가 한 3이고. 그래서 지금 5급 시험 파트도 계속 그렇게 변하고 있고, 변호사 시험 파트도 통치구조 파트를 조금씩 양을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통치구조는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다 나갑니다. 왜? 여기는 자기는 안 한다고. 그래서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주관식 비중이 높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좀 위험하죠. 그죠? 그러다가 통치구조에서 문제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약간 뭐 모든 걸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해야지, 수험생 주제에 나 골라서 공부해야지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헌법 총론을 이제 헌법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헌법의 앞부분, 그리고 공부하는 방식, 뭐 이런 거, 그 책을 보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제가 안 봐도 된다라고 이제 말을 이제 자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진짜 안 봐도 돼요. 왜냐면 이제 그건 제가 다년간 경험에 의해서 저도 뭐 공부하고 강의하고 뭐 해서 꽤 오랫동안 이제 했기 때문에 일단 기출문제 패턴은 어느 정도, 그죠? 1년에 몇 번을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봐도 된다 하는 것들은 안 봐도 되고,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장입니다. 1장. 그 지금 아마 작년판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게 이제 빨간색이 이번에 나온 건데, 차이점이 뭐냐면 최신 판례에 있고 없고예요. 최신 판례 있고 없고. 그러니까 최신 판례는 절대평가에서 별로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교재,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교재를 보셔도 큰 무리수는 없어요.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 나온 거는 제가 판례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판례 번호에 관련돼서 그 헌법재판소, 요새 이제 우리 스마트폰이니까 거기 헌법재판소 들어가셔서 그 판례를, 제가 판례 번호 검색하면 되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 어플 들어가기도, 헌법재판소 어플이 맨날 바뀌는데 좀 이상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 헌법 판례 번호 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저도 이 책으로는 지금 올해 첫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신 거는 23년에 나온 건 다 맞으면 새로 나온 판례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제가 몇 개 알려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 바뀐 거, 이런 것들, 그런 거 위주로 할 테니까, 뭐 작년판은 보셔도 큰 무리수는 없습니다. 이거 뭐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최신 판례까지 그렇게 막 빡세게 볼 필요는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첫 페이지, 1장입니다. 1장. 헌법과 헌법학. 들어가죠. 자, 헌법의 의의 나오죠. 헌법의 의의. 이제 여기를 우리가 안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헌법을 처음 하는데, 야, 헌법의 의의를 없이 어떻게 안 보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이제 헌법이 뭐냐. 그죠? 야, 너 법 공부 안 되면, 헌법이 뭐야?
이렇게 그냥 무식하게 물어본 사람들이 있죠. 그죠? 아, 근데 그 무식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 당연히. 뭐 한다는데 물어보는데. 헌법이 뭐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했는 사람들도 잘 대답 못한 경우 많아요. 예, 헌법이 뭐냐, 그러면. 헌법은,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다음 대답 못하죠. 예. 자, 헌법은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 형태와 기본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국가의 최고법. 자,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뭔 개소리냐, 그러니까. 헌법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이미 아까 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기본권, 그 다음에 통치구조. 요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헌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본권을, 모든 건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뭐예요? 이거죠, 이거. 이거를 위해서 통치구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통치구조도 필요한 거지.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통치구조를 위한 헌법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체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헌법 뭐냐 물어보면 너 기본권 알아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죠? 네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권,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야 라고 하면 야, 너 좀 공부 좀 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형식적, 실질적, 고유, 근대, 현대 이런 거는 다 정말 한 30년 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정말 궁금하다. 그죠?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시간상으로는 저는 이제 말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고른다면 그냥 대충 넘어가죠. 그러니까 딱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대하고 현대입니다. 근대하고 현대인데 나머지 위에 세 개는 의미 없어요. 그건 진짜 어딥니까? 1950년대 시험에 나오는 문제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근대 헌법하고 현대 헌법의 차이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대가 뭐고 현대는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대와 현대의 차이점은 현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를 우리가 현대로 봅니다. 그건 헌법적 개념이 아니라 상식이죠, 상식. 그래서 현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즉 1945년 이후의 전 세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근대는 이제 아시다시피 왕정이 끝나고 시민 정치가 시작하는 거. 그죠? 우리 세계 3대 시민혁명이 있죠? 영국, 프랑스, 미국. 그죠? 이 중에서 이제 진짜 시민혁명이 이제 프랑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의 헌법이 근대입니다. 그래서 근대 특징만 보시면요. 세 번째 줄에 국민주권. 아, 이게 이제 국민주권 이때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뭐 전제 왕권 이랬다가 그래서 국민주권. 그다음 법치국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적인 논리는 여기 다 들어가 있어. 그다음 재산권에 뒤가 좀 이상하죠. 절대적 보장. 그 절대적에 밑줄 쳐놓으시고. 그다음 평등은 평등인데 형식적 평등. 형식적. 그다음에 선거인데 앞에 제한이 있어. 제한 선거. 그 다음에 권력 분립인데 옛날 거다 해서 고전적 권력 분립. 이런 게 이제 근대헌법입니다.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는 현대헌법 하면서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45년 이후에 근대헌법을 수정을 했는데 그게 뭐냐? 세 번째 줄. 국민주권인데 실질적 국민주권. 그죠? 우리가 형식하고 실질은 이제 우리가 뭐 문과생들이라면 다 알죠. 그죠? 형식은 말 그대로 겉으로만 보는 거고 실질은 내용을 보는 거기 때문에 더 형편에 맞추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 국민주권이다. 그러니까 실질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현대야. 그죠? 법치인데 실질적 법치. 재산권은 상대화. 재산권은 상대화. 재산권은 절대적 보장은 오늘날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뭐 내 거 이러면 끝나는 사회가 아니고 내 거지만 남을 위해서 어느 정도 포기할 수도 있는 거. 그죠? 그게 재산권의 상대화. 그 다음 평등은 실질적 평등. 다 실질이 붙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거는 제한 선거가 아니라 보통 선거. 제한 선거는 돈 있는 사람만 옛날에 선거했죠. 부르주아들. 근데 이제 지금은 19살 이상이면 누구나가 선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보통 선거. 그 다음 권력 분립은 기능적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본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생존권적 기본권. 왜 생존권적 기본권이 들어왔어요? 생존권적 기본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지입니다. 복지. 그죠? 옛날에 우리 뭡니까? 경제원리에 있어서 경제원리로만 갔더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숱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보장해 주려면 생존권적인 기본권을 해주라. 그게 사회권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 지긋지긋하죠. 그래서 국제평화주의. 국제평화주의. 그 다음에 법률이 잘못됐다면 고칠 줄도 알아야 된다. 그게 위헌법률 심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악법도 법이다. 그 얘기 도대체 언제 때 얘기한 거야. 근데 법이라고 만들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고 법도 잘못되면 고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위헌법률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다음 중 근대 헌법의 특성에 해당하는 거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온 오답이 위헌법률 심판 이렇게 훅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공부 여기 안 했으니까 어떡하지? 틀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좀 이따 배우겠죠. 헌법재판제도 같은 거 있죠. 그게 다 이거예요. 위헌법률 심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의 분류. 헌법의 분류는 그냥 이건 뭐 상식입니다. 그죠? 성문헌법은 헌법 전이 있는 거고, 불문헌법은 헌법 전이 없는 거고. 아니, 그런 나라 헌법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 불문헌법이라 불러요? 헌법적 내용은 있어. 근데 헌법이라고 안 불러. 웃기죠? 그러니까 이 영국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 영국은 무슨 법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을 봤더니, 헌법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게 영국의 헌법입니다. 그죠? 영국은 그래서 헌법이라 안 불러요. 미국 같은 경우에 연방헌법, 수정헌법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나 이런 데서. 근데 영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불문헌법. 그 다음에 경성과 연성은 우리 현행헌법은 경성이냐 연성이냐 물어보면 이제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현행헌법은 경성헌법입니다. 어떻게? 법률을 바꾸는 거하고 똑같은 난이도다. 그러면 연성헌법. 이게 부드러울 연자예요. 근데 경성은 어려울 경자, 딱딱할 경자입니다. 그래서 법률을 바꾸는 것보다 좀 어렵게 바꾼다 해서 이게 경성헌법에서. 그럼 우리 헌법은 무슨 헌법이에요? 우리 헌법은 성문헌법이자 경성헌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로 나올 겁니다. 우리 헌법 개정 절차가 헌법 128조, 129조, 130조에 있어요. 특히 130조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봐서는 우리 헌법은 법률 바꾸는 것보다 어렵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이죠. 여긴 판례가 두 개 나오죠.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판례 2004년. 그 다음 행정중심 복합도시 일명 행복도시. 그죠? 행복한 도시가 아니에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줄임말입니다. 행복도시. 그럼 이제 앞으로 옆에 판례에 위헌이나 각하 이런 게 나오죠. 그런 건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위헌이 나오면 옆에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놨어요. 아시겠죠? 합헌은 어떻게 했냐면 파란색으로 밑줄을 칩니다. 물론 중요하다면. 그래서 색깔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합헌 판례는 굳이 색깔 칠하지 말고 위헌 판례만 빨간색으로 해놓으시면 나중에 책 볼 때마다 저절로 입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004년 원래 이제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죠. 서울은 바뀔 뻔했습니다. 언제? 2004년에. 실제로 여야가 합의했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입니까? 세종시 있죠. 세종시 근처로 원래 수도가 이전될 뻔했어요. 여러분이 아마 이제 어렸을 때 얘기인데 그때 진짜로 갈 뻔했습니다. 근데 이때 잡은 게 헌법재판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도는 하마터면 세종이 될 뻔했다. 근데 그거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면 수도 서울이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인구가 점점 줄고 있죠. 왜냐면 하도 집값이 비싸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수도가 서울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이 휴전선가 너무 가깝죠. 그죠? 이건 좀 아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봐서 요 정도 중간 대전 옆에 요 정도로 가면 좋겠다 해서 이제 사실은 옮길 뻔했죠. 그죠? 근데 이제 이때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겁니다. 근데 제동을 걸면 사실은 잘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금 나오는 헌법 원리는요. 지금 나오는 모든 헌법학자들이나 모든 법학 교수들이 되게 비웃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이론이거든요. 그죠? 듣도 보도 못한 이론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이론으로 이 위헌 판결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도의 운명이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9명에게 걸렸던 사건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바보예요? 그죠? 그 바보들이 모여서 9명이 혼내준 거야? 에이, 뗐지? 이렇게 혼내준 겁니까? 국회의원 300명이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거죠. 그죠? 그 300명이 모여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대표한 거 5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의 의사가 헌법재판소 9명이
뗐지 해가지고 결국 못 간 거예요. 근데 이론이라도 제대로 썼어야 되는데 이론마저도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진짜 쌍욕을 박는 그런 판례입니다. 근데 왜 있어? 판례가 수정이 안 됐어요. 새 한 판례. 그리고 뭐 다시 우리가 서울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헌재 판례가 나오면 바뀔 확률이 있지만 아직은 이대로 갑니다. 그래서 약간 되게 제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이건 욕을 먹어도 싼 판례예요. 왜? 기존의 법이론을 듣도 보도 못한 이론으로 넣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게 그럼 듣도 보도 못한 거냐?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원래는 이제 옛날에 잠깐 나오고 그다음은 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나왔죠.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각종 시험에 좀 나오다가 2008년 이후부터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근데 왜 아직도 이렇게 딱 하고 박아놨어? 첫 페이지, 두 페이지에. 그죠? 근데 이제 조만간 이거 없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판례 비판을 별로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요건 아주 혼내는 판례입니다. 보죠. 일단 이때 헌재가 가장 대표적 예를 든 게 뭐냐면요. 수도를 이전하자 할 때 안 된대. 왜? 우리나라는 관습원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문법이 있고, 원래 불문법이라 안 합니다. 성문법 밑에 뭐가 있냐면 각종 관습법이 있어요. 관습법이라는 거는 관습법이란 이름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뭐 인사가 따귀한테 때리는 거다. 그러면 그게 관습법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차용을 해서 헌법도 관습법이 있다는 거예요. 관습법. 그럼 관습법이 뭐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게 관습원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점을 찾아봤더니 당연히 관습법이니까 헌법전에는 없겠죠. 그죠? 성문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말은 우리 헌법 130조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헌재가 뭐라 하냐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조선 왕조 이래 실제 판례 원문에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1900 그러니까 몇 년도예요? 1392년 대한민국의 조선인 성립 이후에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안다. 그것은 관습원법이다. 이렇게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는 건데, 자, 그러면 관습원법의 이제 인정 여부 보세요. 왼쪽에 제목이 있죠. 관습원법 인정 여부, 관습원법의 성립 요건, 관습원법의 효력, 관습원법의 개정, 국민투표권 침해. 실제로 우리 헌법 1호이랑 관련된 건 딱 하나입니다. 뭐, 맨 밑에 국민투표권. 우리는 기본권 중에 국민투표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투표는 선거랑은 좀 다릅니다. 선거는 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고 이 국민투표는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국민투표권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인정되는 권리 맞아요. 이제 우리 헌법을 좀 더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나머지는 다 뭐야? 나머지는 다 만들어낸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 헌재가 이제 한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뭔 소리인지. 여기 빨리 하고 넘어가야 돼. 이게 오래 얘기할 게 아닌데 이걸 해야만 우리가 판례를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자, 관습법을 인정할 거. 인정할래 말래. 대답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5입니다. 5. 뭐 왜냐면 모든 법은 관습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모든 법이 그 각 지역을 다 어떻게 통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은 일반 법처럼 그죠? 헌법도 법이기 때문에 세 번째 줄.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내용은 뭐냐?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지금 그게 지금 여기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럼 관습헌법 성립요건 있다는 거야. 앞에 막 온바 말을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나 있어. 심지어 5가지 있어요. 이게 민법에 가면 그냥 하나로 끝나버리는 거를 괜히 말을 늘어뜨립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래놓고 이제 5번째만 보시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국민적 합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관습법이니까 그 지역 아까 따기 맞으면 따기만은 관습법이라고 했죠. 그 지역만의 합의 그런 걸 지역적 합의라고 하는데 이건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니까 온 국민이 다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국민적 합의라고 합니다. 국민적 합의.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당연히 처음 점에 네모에 나온 게 아니라 무조건 그 두 번째 거. 관습법의 요건들은 성립 요건이지 효력 유지의 요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알아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립의 요건, and, 그죠? 일뿐만 아니라 있으니까, and, 효력 유지 요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처음 성립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효력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이 5가지 요건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하나, 둘, 셋, 넷은 전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제일 헌법재판소 얘기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만약에 없어지면 이 헌법은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헌법으로 관습헌법으로 효력이 없다. 이걸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서울 시민들 혹은 뭐 대구 시민 뭐 지나가는 사람들 다 물어봤을 때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냐란 말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냐 물어보면 거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국민적 합의가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관습헌법도 인정된다. 헌재가 하고 싶은 얘기 그 얘기예요. 일단은 아직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밑깔기입니다. 밑깔기. 여기까지는 다 깔아대는 거예요. 깔아내는 거. 근데 시험 문제는 두 번째 점 거기 그거 가지고 시험 냈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 몰래 옛날 얘기 요새 뭐 거의 나오지도 않지만 마지막 줄 보시면 그 얘기 나눠주세요.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관습헌법의 효력도 상실된다. 요것만 그냥 어느 정도 좀 외워두십시오. 자, 그 다음 관습법의 효력은요. 관습법의 효력은 끝에 보세요. 성문법과 동등하다. 동등의 동그라미. 성문법과 동등.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관습법은요. 성문법보다 아래입니다. 성문법이 있으면 관습법은 죽어요. 얘는 보충적인 애야. 성문법이 있는데 어떻게 관습법이 있습니까? 아니 그 마을에 관련된 법이 있는데 따기 때리는 풍습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따기 때리면 안 된다 이러는데 따기는 때린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 관습법은 성문법이 열위 조항 이런 걸 열위 이렇게 우위의 반대말이죠. 열위 조항 보충적 규정 이렇게 불러요. 근데 뭐래요 지금? 동등하대. 여기서부터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갑자기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웃긴 말이 나옵니다. 관습헌법의 개정인데 원래 성문헌법 개정은요. 그 두 번째 줄 130조에 의해서 헌법의 개정 절차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의 재적 3분의 2 뭐 이런 식의 그죠?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거쳐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관습헌법 어떻게 바꿔요? 상식적으로 헌자만 빼보세요. 관습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따기 때리는 풍습이 한 30년 지났더니 이마 때리는 풍습을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사실 상태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 헌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첫 번째 좀 보세요.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130조하고 똑같이 방법에 의해서 개정된대.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관습법을 어떻게 개정을 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거기 관습헌법은 새로운 상반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해서 폐지되는 바 헌법조항부터 관계되는 산법조항을 삭제하면서 폐지되는 성문헌법. 성문헌법은 기존의 조항을 삭제하면 되죠. 그죠? 근데 관습헌법은 기존의 관습법과 상반되는 법규범을 첨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가 관습헌법이면 이제 만약에 바뀌면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시다라고 해야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첨가. 그러니까 관습헌법을 개정하는 방법은 첨가입니다. 새로운 조문의 첨가. 그럼 기존의 관습법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되게 좀 독특합니다. 그래 놓고는 뭐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불문헌법도 여기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불문헌법도 사실상태의 변경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헌법 130조와 똑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개정하라는 거예요. 개정. 근데 헌법 130조는 어떤 절차가 준비되어 있냐면 국회의 동의와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절차를 다 거치란 얘기예요. 왜? 불문헌법도 헌법 관습헌법으로서 130조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지금 행정수도 이전은 여야 간의 합의만으로 이전이 됐거든요. 즉 이것만 돼 있습니다. 이것만. 그러니까 헌재 입장은 뭐라냐? 야 이거 왜 안 해? 이러는 거예요. 헌재 입장은. 그러니까 이제 법 만드는 사람들은 황당하죠. 아니 불문헌법은 헌법 전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 국민투표라는 걸 이걸 왜 거쳐? 이렇게 주장했지만 헌재는 소용없어. 아니야. 똑같이 바꿔. 안 바꿨지? 국민투표 안 했지? 그래서 마지막 줄 국민투표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위헌 나온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되게 황당해서 뭐요?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위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때 각종 음모론이 나돌죠. 왜요?
헌법재판관 9명 있는데요. 헌법재판관의 재산 상태를 찾아봤더니 평균 세 채의 서울에 집이 있습니다. 각자 9명이요. 그리고 모두 미필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 나올 때 그때 음모론이었죠. 지들이 미필이니까 저렇게 맞아 군대 갔다 온 애들에 대한 귀중함을 모른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오면 각종 음모론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재산이 서울에 있는데 이전하면은 서울값 집값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서울에 이때 당시 서울에 집 많은 사람들은 다 걱정하는 게 이것입니다. 세종시로 가면 세종시 얼른 땅 사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잠재적으로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도 하고 하여간 위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수도를 못 옮겼어요. 2004년에 엄청난 이때 사건이었죠. 나라가 아주 그냥 왜냐면 다 막 수도 이전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헌재에서 이거는 그리고 야당도 이때 야당이 한나라당이었는데 이때 노무현 정권이었으니까 야당이 싸울 필요 없는 게 자기들도 합의를 했거든요. 합의를 했기 때문에 막 시끄럽게 싸울 사항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여야가 다 합의를 했다니까. 정치권에서 완전히 끝난 사건인데 이제 이삿짐 싸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헌재가 나와서 문을 꽝 닫아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그래서 그러면 수도는 그렇다 치고 지금 뭡니까 세종 이거 공무원들만 따로 이제 이건 밑에 있는 이게 진짜 지금 세종시예요. 이게. 그래서 행정주의 복합도시를 이제 그럼 안 되겠다. 요거라도 만들자 해서 이제 했더니 위에서 재미를 봤거든. 그러니까 어떤 놈들이 또 이것도 위헌이다 하고 이제 헌법을 거는 거예요. 헌법소원을. 그랬더니 이건 결론이 뭐예요? 각하입니다. 각하. 이제 앞으로 이 얘기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 각하는 뭐냐면요. 원래 재판을 걸려면 소송 요건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소송 요건이란 건 뭐냐? 원고, 피고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재판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내일 해가 서울 쪽에서 들 것이다. 이걸 재판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맞으면 재판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거리가 되냐 안 되냐. 안 되면 각하입니다. 소송 요건이 탈락 이거죠. 그러면 각하예요. 맞아. 칼 맞은 놈은 얘인데 친구인데 내가 소송 걸어. 내가 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소송거리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이때 가서는 여기서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건 이제 내용을 보는 겁니다. 이건 내용을 보고 네 말이 맞다. 원고의 말이 맞다. 그러면 인용. 그다음에 틀렸다. 이러면 이제 기각이 돼. 이건 내용이고 이거는 소각하입니다. 소각하. 그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는요. 소송 걸리지도 못했어. 왜? 각하잖아. 각하. 그래서 우리는 원래 각하 사건은 안 따집니다. 각하까지 하려면 우리가 헌법재판소 공부할 게 약 6만 8천 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 그래서 각하는 사실은 거의 안 하는데 이거 하나 정도만 가볍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비거리 똑같죠. 130조 국민투표권 침해 아니요 했더니 이때 뭐라고 하냐. 이때 이제 뭐냐면 뭘 가지고 시비를 털었냐면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되면 국무총리가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근데 두 번째 줄 보시면 국회와 대통령은 이사를 안 갑니다. 그럼 이제 권리적거리는 게 세 개죠.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근데 국회랑 대통령하고 국무총리의 지위를 어디를 더 높게 보냐면 국회랑 대통령은 3권 중에 하나죠. 입법권하고 행정권이니까. 요 두 개는 당연히 옮기지 않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는 대통령 밑에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국무총리 옮긴다고 해도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요게 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통령하고 국회는 안 움직이니까 별 문제 없다. 꺼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국민투표권 침해 아니다. 그랬더니 또 보통 재판 걸려는 사람은 어떻게든 재판을 걸고야 말려고 하는 거죠. 72조를 가지고 11토로.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국민투표가 두 군데 존재하는데 아직 여러분 헌법조도 제대로 안 봤죠. 130조의 국민투표가 있고 72조의 국민투표가 있습니다. 근데 72조의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걸 수 있다라는 조항이에요. 딱 한 줄짜리 조항인데 근데 아무 때나 걸면 안 되고 130조에서 거는 거는 72조에서는 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72조는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야 이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고 해서 이거는 국민투표를 맞으면 넘기는 거거든요.
우리 저 프랑스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프랑스 옛날에 대통령의 드골이라고 있어요. 드골. 그죠? 드골 대통령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국민한테 물어봤어. 이거 찬성해? 안 해? 찬성 안 하면 나 대통령 관둘 거야. 이게 그 72조 드골의 맞아면 대통령의 국민투표권입니다. 이걸 우리도 받아들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130조는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피해서 나 그냥 이것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뭐예요? 요거를 피하게 되죠. 국회 동의를 빼고 이것만 하자는 거니까 굉장히 쉽고 편한 길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제가 지금 나중에 할 걸 미리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72조는 130조는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130조로 해결할 사항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72조로 빼먹기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72조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죠. 국민투표. 지금 행복도시 나는 싫어하는 애들이 일단 130조에서 지니까 72조를 다시 한번 걸어요. 그때 헌재가 뭐라고 하냐? 야, 72조는 누가 마음대로 거는 거냐? 두 번째 줄. 대통령이 마음에 들면 하는 거고 대통령이 아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강요할 수 없다 해서 마지막 줄. 침해의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소원 건애들이 야 대통령 뭐 하는 거야? 70조 왜 안 걸어? 해서 이렇게 건 거예요. 그때 헌재가 뭐라고 하냐? 야 니들이 뭔데? 이렇게 된 겁니다. 72조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니들이 아무리 해다고 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국민투표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있기 때문에 국민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숟가락 얹을 수 있는데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두 개였어요. 그래서 이 판례 두 개가 맞아면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고 지금은 이제 거의 안 나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 뒷페이지에서 안 볼 거거든. 뒷페이지에서는 볼 게 없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제가 마음대로 쓴 겁니다. 자, 그럼 뒤에 헌법의 특성. 자,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 하는 거고. 자, 그래서 규범적 특성, 사실적 특성,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의 해석. 이건 이제 제목만 보는 거예요. 헌법의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뭐 법인데, 그죠? 그래서 법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가운데 보시면 이제 헌법 해석의 창조적 기능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읽으면 아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복습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습할 때 이런 거 제가 한번 봐주세요 하는 건 보셔야 돼요. 그죠? 제가 같이 굳이 안 보고. 왜냐면 쉬운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 보시면 합헌적 법률 해석. 그러니까 합헌적 법률 해석 무슨 뜻이냐면 법률을 해석할 때 웬만하면 합헌처로, 그러니까 헌법에 맞는 것처럼 해석해라. 이 뜻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 우리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건을 봐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법률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하면 이거 잘 만들었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합헌적 법률, 즉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은 네 번째 줄 법률의 해석 지침입니다. 법률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게 헌법의 해석 지침이다라고 교묘하게 문제가 나올 때 있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문장이 막 길어. 근데 딱 여기 뭐라고 되냐? 법률의 해석 지침 이렇게 안 써 있고 헌법의 해석 지침 이렇게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그냥 넘어갑니다. 에? 왜? 별로 그렇게 문장이 눈에 안 들어와. 그래서 헌법 시험은 유달리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민법이나 형법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법도. 그래서 이렇게 딱 집어서 보셔야 돼요. 법률 해석 지침. 하지만 그 밑에 줄 헌법 해석과는 구별된다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나 무관한 건 아니다. 왜 밑에 줄? 그 딱 세 줄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합헌적 법률 해석. 그래서 헌법적 법률 넘겨보세요. 이론적 근거, 그죠? 뭐 기출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왜 합헌이냐? 왜 헌법에 맞추냐? 헌법이 우리나라 최고니까. 우리나라 법 질서는요,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피라미드형 법 질서입니다. 피라미드형. 즉, 제일 위가 헌법이고, 그 다음에 법률이고, 그죠? 그 다음 명령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명령, 규칙, 조례,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런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맞추다 보면 합헌적 법률 해석이다. 밑에가 당연히 여기 맞춰야지. 그죠?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권력 분립을 신경 쓰라. 법적 안정수 유지하라. 국가 간 신뢰 보호하라. 이런 거 됐고. 그 다음 박스 보시면 합헌적 법률 해석 규범 통제의 차이점 나오죠. 그죠? 합헌적 법률 해석은
다 좋게 좋게 합니다. 좋게. 좋아, 뭐 해서 뭐. 근데 규범 통제는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저촉. 그죠? 저촉이란 말을 쓰죠. 저촉. 저촉 규칙.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세 번째 줄. 그 법률을 무효화시켜버립니다. 아시겠죠? 그게 규범 통제예요. 그러니까 합헌적 법률 해석은, 자, 이 보세요. 이게 법률이에요. 법률을 죽일까 말까, 그죠? 고민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냅둬. 이게 합헌적 법률 해석이고, 규범 통제는 방금 보셨던 그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런 걸 규범 통제라고 부릅니다. 왜? 위헌 때려버렸잖아요. 그죠? 위헌 때려버리면 그 법률 못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규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합헌적 법률에서 뭐예요? 법적 근거는 굳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살릴 거니까. 근데 규범 통제는요. 얘를 죽일지 말지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웬만하면 근거가 명시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명시적으로.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합헌적 법률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제목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용까지 굳이 없습니다. 한정위헌하고 한정합헌은 같은 말을 두 개를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한정위헌하고 한정합헌은 같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요만큼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럼 한정합헌은 뭐라고 하냐면 개를 제외하면 합헌. 이게 한정합헌입니다. 근데 한정위헌은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해석하는 한 위헌. 이런 말을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정합헌은 웬만하면 좀 그거 빼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썩은 사과를 먹을 때 여기만 도려내서 먹는 사람이 있죠. 이게 한정합헌자들이야. 근데 한정위헌은 뭐냐면 못 먹어. 이게 한정위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정합헌, 한정위헌은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림이. 근데 이쪽을 강조하냐 저쪽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다르게 볼 뿐이에요. 그 차이니까 뭐 전혀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헌법 불합치가 있죠. 헌법 불합치. 헌법 불합치는 쉽게 말하면 위헌입니다. 위헌. 근데 위헌인데 잘 보세요. 앞으로 이제 이거는 이런 것들은 더 설명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법이에요. 법인데 방금 여기처럼 위헌합헌 이렇게 이제 있어. 그죠? 근데 위헌합헌 이렇게 도려내기 좋게 딱 조항이나 이런 식으로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요렇게 있어요. 요런 게 위헌이야. 이거 자르기가 너무 애매하죠. 이렇게 먹다가 사과 먹지도 못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어떡하지? 했을 때 나머지는 멀쩡하죠. 전체를 그냥 위헌으로 때려버리는 게 그럴 때는 속 편한데 이게 또 법이 아깝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누구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누구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국가 보조금 같은 거. 그래서 누구는 주는데 누구는 안 줘. 안 주는 사람도 열받죠. 왜 난 안 줘? 그래서 나도 줘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그럴 때 만약에 널 왜 줘 해가지고 다 위헌시켜버리면 어때? 얘한테 안 줬으니까 위헌이다 하고 다 죽여버리면 얘도 못 받죠.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거 하향평준화는 안 되니까 이런 애들을 대비해서 헌법 불합치를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를 때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은 헌법에 맞지 않지만 효력은 유지됩니다. 얘가. 왜? 얘들을 계속 줘야 되니까. 그래서 효력은 유지되는 대신에 입법 촉구가 붙어서 몇 월 며칠까지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시오라고 해서 이게 문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헌법 불합치는 반드시 입법 촉구를 데리고 다녀요. 근데 이거랑 이제 약간 뜻은 똑같지만 시원하게 때려버리는 게 이거. 그죠? 위헌이냐 헌법 불합치냐.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헌법 불합치는 일단 우리는 위헌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위헌하고 헌법 불합치를 1순위로 공부하고 그 다음 2순위가 한정합헌, 한정위헌. 한정합헌, 한정위헌은 1년에 한두 개밖에 없어요. 거의 없어. 한정합헌, 한정위헌은. 그래서 위헌 아니면 헌법 불합치만 위주로 우리가 공부하시면 됩니다. 헌법 불합치나 위헌은 1년에 한 20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헌법 공부할 때 한 10년치 판례를 공부하거든요. 헌법 교과서에 있는 거는. 그러면 10년치니까 뭐예요? 합헌 판례까지 하면은 몇만 건이 돼서 공부 못 합니다. 그래서 주로 위헌 판례를 보는 거고 결국은 위헌 판례는 1년에 20개씩이니까 10년치면 200개예요. 그러니까 한 200개가 사실은 우리 헌법 공부의 승부처입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특히 절대평가에서는 판례에서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책 이만큼 보는데 판례 200개 보는 거야. 판례 200개.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책으로 이제 상대평가할 때 이론도 나오고 온갖 걸 다 하니까 보는데 절대평가에서는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확실히 쉬워졌어요.
자, 그 다음에 헌법적 해석의 한계,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인데 제목만 보세요. 한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의적 한계. 그죠? 그래서 문장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문의적 한계. 그 다음 법목적적 한계. 목적도 있다. 목적에 안 맞추면 안 된다. 그 다음 헌법 수용적 한계. 헌법 수용적 한계 나오면 무조건 뭘 떠오르시냐. 그릇을 떠오르십니다. 그릇. 아시겠죠? 넘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넘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한계. 시험 문제 옛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합법적 법률에서 한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문의적 한계, 법목적적 한계는 인정되지만 수용적 한계에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문제가 여기 기출문제예요. 황당하죠? 그죠? 근데 그때 당시 틀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헌법 수용적 한계를 처음 들어봐. 그러면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죠? 아니, 그 뜻을 모를 수도 있나? 모를 수도 있어요. 시험장 가면. 그 다음에 이제 거 밑에 판례 있죠. 상호신용구 임원, 과점주주, 연대책임, 종업원 영업주, 교사시험. 제가 상대평가 시험일 때 이걸 다 해석을 합니다. 해설을 했어요. 근데 절대평가 시험에서는 위헌인 판결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판례 연도가 나오죠. 다 몇 년 전 겁니까? 막 20년 전이야. 그죠? 오래전 거죠. 그래서 근데도 볼만한 게 있다. 이거. 왜? 이게 아직도 시험에 나옵니다. 왜요? 위헌 판례이기 때문에. 위헌 판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상호 신용근거 임원 및 과점주주의 연대 책임. 여기는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옆에 있어요. 상호 신용근거 임원인데 어떤 임원이냐? 첫 번째 줄. 부실 경영의 책임이 없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없는 임원. 그 다음에 과점주주는 과점주주인데 금고의 경영에 이게 새마을금고 사건이거든요. 상호신용금고. 상호신용금고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래. 이외. 쉽게 말하면 둘 다 뭐예요? 책임이 없는 죠. 근데 왜 얘들 보고 연대 책임지라고 그래? 연대 책임이란 거 뭐예요? 어깨동무하고 같이 책임지는 거죠. 민법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헌 때린 겁니다. 어이없죠? 그죠? 이런 애들은 책임지면 안 되지.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종업원이 범죄. 편의점 종업원이 손님으로 들어온 애한테 강도를 저지릅니다. 놀러 와봐. 너 돈 많다. 그래서 종업원이 범죄하면 영업주가 처벌돼야 안 돼요. 영업주 처벌됩니다. 그래서 위헌 나온 거예요. 그죠? 아니 이놈이 강도짓을 할지 영업주가 어떻게 알아. 면접 볼 때 이놈 강도상이구나. 이럴 수 없죠. 그러니까 종업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왜 영업주가 처벌하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위헌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왜 그럼 이런 일이 있냐? 보세요. 우리가 백화점에서 막 그 갑질하는 저 손님들 나오죠. 너 불러오라 그래. 무릎 꿇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는 종업원에게 그 종업원의 상사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죠. 물론 갑질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누군가를 고용을 하면 당연히 고용을 하는 고용업주, 그죠? 업주는 이 고용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요. 당연히 책임지죠. 그거는 그런 걸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민법에 나중에 공부하실 거예요. 아니 당연하지. 내 밑에 있는 사람은 그럼 음식점에 가는데 음식점에 여기 물 좀 주세요. 야 네가 퍼먹어. 이러면 종업원 이러면 싸면 안 나요 안 나요? 당연히 나죠. 그럼 당연히 그 종업원의 불친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영업주가 책임을 어느 정도 진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데 적당히 해야지. 범죄 행위를 어떻게 영업주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까지 책임지는 것은 위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민법상 책임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영업원에 싸가지 없는 행동, 종업원이 싸가지 없게 했다. 그럼 당연히 영업주가 책임을 지지. 이런 거는 그런 걸 사용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사용자 책임. 그러나 범죄 행위까지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죠? 그게 위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계화대학 졸업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이거는 이 판례는 그 옛날에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 우선 임용이라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판례는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굳이 말씀드리자면 원래 교사 임용 시험에서 사범대 졸업자한테 가산점 부여가 뭐가 문제가 있어? 교사는 원래 사범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법 공부 처음 하는 사람이 딱 보면 어느 정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보면 이게 황당합니다. 아니 교사 임용 시험에서 사범대 대학 졸업했어. 그럼 걔들한테 가산점을 줘야 사범대를 나올 맛이 있지. 그럼 사범대 나왔는데 점수가 똑같으면 돼야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데 왜 위헌이 나왔냐? 이게 대전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대전에서 말하자면 그 지역 이건 그냥 어차피 쉴 거니까 그냥 이 판례는 그래서 재미삼아 들어야 오래 갑니다.
오래 가고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는 사건 있으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한 1년 넘게 가. 그러니까 잘 기억해서요. 이 사람이 인천에서 교대를 나온 학생이에요. 여학생인데. 근데 이 친구가 살기는 어디 사냐면 대전 살아. 그래서 대전 사는데 대전 지역에 한해서 사범대에 나온 사람한테 가산점을 주는, 왜냐면 대전에 있는 학교니까 대전 학교 선생님을 뽑는 그런 임용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인천교대를 나왔는데 여기를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왜 그러냐면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지역 가산점. 그 지역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 지역을 맞으면 그 지역에 무슨 의대라든가 로스쿨이라든가 그죠? 이런 게 가산점을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전 지역을 살리려고 다른 지역 가지 마라. 우리 쪽에서 더 잘 뽑아줄게. 서울놈이나 인천놈이나 다 와서 똑같이 시험 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대전 지역 애들을 가산점을 준 거예요. 근데 얘가 뭐야? 자기는 인천에서 나왔죠. 자기도 사범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인천에서 나왔다고 자기는 가산점이 없는 거야. 그게 나 왜 안 줘? 이렇게 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면 위원 나왔어. 왜 위원 나왔냐? 얘가 이긴 것처럼 돼 있죠. 근데 왜 이기는 것처럼 돼 있냐? 이게 법이 없었어, 이때 당시.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법률유보 원칙 위반이라고 하는데 맨 밑에 보시면 결국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 왜? 아직 법이 없었어. 그러니까 너무 급했죠. 그래서 이때 위원 맞고 바로 다음에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역 가산점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합헌이 나와요. 이건 나중에. 지역 가산점은 아직 법이 없어서 위원 나온 것 뿐이야. 그죠? 아직 성숙이 안 된 거죠. 그죠? 근데 원래 가산점은 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가산점 붙은 애들은 웬만하면 위원 먹었어요. 근데 지역 가산점은 합헌이야. 왜? 그 지역을 살리려고. 왜? 지방은 막 인구가 소멸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리려고 다 수도권으로 오니까 이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합헌 줘야지 웬만하면. 근데 특이하게도 위원이 나왔는데 2005년에는 바로 합헌 나왔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그 다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판례들은 한번 알아둬야, 이렇게 사실관계를 알아야 이게 오래가고. 판례 봤을 때 똑같은 사람인데 일반인인데 그죠? 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이제 그건 제가 득달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딱 끝내. 그렇게 하면 이제 이 판례는 내 것이 되는 거죠. 오래갑니다. 웃기는 건 판례가 내가 공부하면 금방 소멸됩니다. 근데 남이 얘기해주면 마치 옛날 얘기 듣듯이 굉장히 오래가요. 그건 제가 이미 경험상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헌법 제정 개정,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할 건데, 요거는 수호 여기까지는 거의 할 게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끝낼 건데, 잠깐 쉬었다가 이제 8페이지 나올 건데요. 2교시에서는 그 대한민국 헌법 청소 헌정사 있어요. 헌정사도 무조건 헌정사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에 별로 의미가 없어서 나중에, 이건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늘 할 것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국적 제도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좀 보고. 좀 빨리빨리 나가도 상관없어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보통 저는 1시간 하고 한 10분 쉬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막 1시, 90분씩 하신 분도 계시는데,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